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경기는 보통 일반 경기 변동하면은 보통 이제 주글라 파동 요걸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설비 투자 요것 때문에 한 8에서 10년 주기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부동산만 떼어내서 측정해 본 게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요거는 이제 건축 경기 이런 것들 때문에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리는 한센 파동 요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글라 파동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인 형태로 변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시기를 이제 불황 시기다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불황 시기를 겪은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되죠? 그럼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일반 기업들일 겁니다. 일반 기업들은 이제 발빠르게 놀리고 있던 공장도 재가동하고, 그리고 사람도 채용해서 얼른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밑에서부터 건축 허가도 맡아야 되고 착공도 해야 되고 완공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바닥치고 좋아지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바람에 이러한 형태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 차이는 그 밑에 읽어볼게요. 차이는 일반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선 기간이 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충격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시간차 같은 거 있죠. 요거를 타선 기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경기에 비해서 타선 기간이 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주기가 일반 경기보다는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배. 그리고 진폭은 정점은 좀 높고 저점 깊다는 얘기도, 이거를 한마디로 진폭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폭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 국면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회복 국면은 느리고 후퇴 국면은요 빠르게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의 순환 국면 자체가 상당히 불규칙한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이제 국지적 혹은 뭐라고요? 지역적, 개별적 현상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경기가 나쁜데 부산은 좋을 수 있죠. 같은 부산이라 하더라도 서면 쪽은 좀 안 좋은데 해운대 쪽은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주거용은 또 좋은데 상업용 안 좋을 수 있죠. 이렇게 전부 다 지역적, 개별적 현상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나타나서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있죠. 요거는 왕왕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환 국면은 지역적, 개별적으로 때로는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지역마다마다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 병행하기도 하고 역행하기도 하고 독립하기도 하고 선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 모든 걸 평균 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후순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체적으로는요 후순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측정 지표는 어제거나 부동산 기업 파이가 좋다. 자, 부동산 기업이라는 것은 뭐 중개업이라든가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부동산 기업이라 하는데, 이 부동산 기업 파이가 좋다는 얘기는 물건이 잘 팔릴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물건이 잘 팔릴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는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측정 지표로는, 자, 이거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건물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되니까 이 건축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이 건축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측정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다. 그럴 경우는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래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량 이것도 아주 중요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자, 이 팔려는 양보다 사고자 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측정 지표인데, 이거 외에도 뭐 공가율이라든가 뭐 공실률, 기타 주택 금융 상태, 금리 같은 거 있죠. 요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요걸 조금 세분화한다면 이 건축량 같은 경우는 건설업자 입장에서 공급하는 거니까 공급 측 측정 지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수요 측 측정 지표다 이렇게 하고, 얘는요 뭐 보조 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볼게요. 거기 허가량, 건축량이라 하더라도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이거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착공량이죠. 건물을 좀 짓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가장 주된 측정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행 지표다. 그러니까 이 착공량을 알게 되면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 있죠. 이걸 바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허가량이라는 것은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착공하는 건 아니겠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 허가 맡았는데 한 5년 있다 착공할 수도 있죠. 다만 허가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착공도 많아질 거라는 예측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앞서서 움직인다 해서 선행 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완공량은 우리 잘 보면 건물 같은 게 완공되기 전에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완공되기 전에 거래는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어떠했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약간 뒤쳐져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거래량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택 거래량. 요게 이제 동행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택지가 많이 팔렸다. 택지가 팔린 것도 거래는 거래죠. 근데 택지가 많이 팔렸다고 해서 반드시 뭐 건물 많이 지어지거나 거래가 많아진다 이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택지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건물 많이 지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거래도 그만큼 많아질 거라고 예측하니까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어떠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선행 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 부동산 가격은 좀 조심할 게 자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호경기일 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거는 맞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거꾸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있죠.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그 뭐라 할까요? 뭐 이 투기가 극성이다 아니면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재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죠. 이런 걸 가지고 경기가 좋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조 지표로만 삼아야 되지 가격만 가지고 느닷없이 경기가 좋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세 가지를 종합적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경기 변동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경기 변동의 종류는 크게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이런 것도 나타나는데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반복하는 거 이걸요 순환적 경기 변동 해줍니다. 자, 이때 이걸요 정점이다. 이걸요 저점 해줍니다. 이걸요 또 다른 정점 해주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주기 해줍니다. 그리고 정점에서 저점 사이 폭을요 진폭 해줍니다. 진폭. 자, 이때 경기가 가장 천정치고 나빠지는 시기를요 후퇴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시기를 우리 일반 경기에서는 불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동산 학자들은 이걸요 하향 시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닥치고 좋아지는 시기를요 자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가 가장 좋은 시기를요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때 하향 국면에서는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시기가 있고 나쁜 시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좋은 시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하고 거래도 많아지는 경기가 점점 자, 확장 국면에 있다는 얘기죠. 팽창 국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요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거래 같은 것도 좀 쭉 끊기고 건물 같은 것도 거의 안 지어지는 이런 시기입니다.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해서 수축 국면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자는 얼른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매도자가 이걸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매도자를 잘 설득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매도자 중시 현상이 나타난다 해줍니다. 누가요? 매도자 중시 현상. 그럼 거꾸로 이때는요 매수자가 중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할 건데 이렇게 감정 평가에서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요걸 대상 부동산 해주는데 자,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요거와 비슷한 놈이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비슷한 놈이 그 차이점을 좀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법 해줍니다. 거래사의 비교법 해주는데, 만약에 요쯤에서 이 부동산에,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17에서 한 18년 걸리는데, 요쯤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 2, 3년 전에 거래했던 사례는 거의 다 뭐라고요? 네, 거의 다, 자, 상한가가 일반적일 겁니다. 뭐가 일반적이라고요? 상한가가 일반적이다.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번에는 요쯤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거의 다 뭐라고요? 하한가가 이보다 낮다는 얘기죠. 낮은 가격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 요때쯤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럼 과거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거의 다 상한가가 일반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요쯤에서 판단하려고 하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기준으로밖에 못 삼습니다. 그래서 기준가로 삼을 수밖에 없다. 거꾸로 이때는요, 하한가가 일반적이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기준가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준가. 하한가ውን 뭐라고요? 기준 가격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의 측정 지표들은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같이 가는 지표들입니다. 얘는 뭐랄까요? 반대로 가는 지표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얘기냐? 요거는 예를 들어서 경기가 확장 구면에 있다. 무슨 구면이라고요? 확장 구면에 있다. 그럴 경우는, 자, 화살표 쳐놓으세요. 그럼 뭔가 올라가는 추세죠? 뭔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이 허가량, 착공량 이거 다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완공량도 늘어나고 택지 분양 실적, 부동산 거래량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경기가 좋으니까 뭐 공가율이라든가 공실률 같은 거는 줄어들 겁니다.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 것도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때는 금리도 낮아 있어야 사람은 투자를 늘리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금리는 낮아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왕왕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대학교 앞에 임대주택 시장 같은 경우 있죠? 이때는 방학 때문에 썰렁할 겁니다. 계약 때문에 또 호황이 될 수 있죠. 이런 걸요, 계절적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계절적 변동.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공부하겠지만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마르고 닳도록 그 깨끗한 주택이 되지는 않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낡고 노후화되는 바람에 주인도 밖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 나간 걸요, 장기적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변동이라고요? 장기적 변동. 그 다음 그 밑에 지진, 홍수, 전쟁, 정부 정책 변화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자, 변하는 거 있죠?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변하는 거를 무작위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쓸 수 있을래나요? 무작위적 변동. 잘 못 쓰면은 노트 찾아보셔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어떤 규칙도 없이 그냥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걸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경기는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리는 중장기적인 이러한 변동인데, 우리 간혹가다 우리 주변에 상업용 부동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갑작스럽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거미집 모형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거는 농산물 시장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마늘이 과소 생산됐습니다. 마늘이 어떻게 하라고요? 과소 생산되니까 서로 막 구입하려니까 가격이 뭐라고요?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재화다. 예를 들어서 롱패딩 같은 거다. 여기 롱패딩 있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라든가 해당 기업들은 롱패딩을 더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요? 무지막지하게 만들고 싶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물량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작년서부터 이제 평창 올림픽 있죠? 요 특수 때문에 롱패딩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다가 올해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란되는 회사 있죠?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에 막 엄청나게 쌓여있답니다. 기업마다 2배 정도만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올해 엄청나게 팔릴 거래요, 상대에서. 근데 요즘 들어서는 약간 너도 나도 막 전부 다 입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인기가 좀 시들었습니다. 약간 식상해지고 그래갖고서 조금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내년도에는 만약에 유행이 막 지날 수 있죠? 지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창고에 쌓이는 거는 전부 다 뭐라고요? 그냥 버릴 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됩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일반적인 재화는 생산량을 곧바로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죠? 그러면 시장에는 물건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니까 가격은 다시 떨어질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마늘은 가격이 폭등하니까 생산량을 늘리고 싶죠? 근데 곧바로 늘릴 수 있나요? 자, 마늘은 뭐 그해 생산하면 그해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내년도에는 내가 뭘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을 심어야 되겠다 하면 집에 간 거죠. 근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들어왔죠. 너도 나도 마늘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늘이 과잉 생산되면서 가격이 뭐라고요?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면 급기야는 시장에 내다 팔려니까 수송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땅에다가 막 파묻는 이러한 일도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만약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면 가격이 폭락한 물건을 또 만들려고 해요? 안 만들 거예요? 안 만들려고 하겠죠?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조금 있으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또 품귀 현상 때문에 올라갈 수 있죠, 약간. 근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마늘 가격이 폭락하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싶은데 곧바로 줄일 수 있나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년도에는 마늘 심었다가는 인간도 아니다 하면 집에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가격이 폭락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2018년이 돌아와서 이제 너도 나도 마늘 심은 사람이 있었어 없어서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과소 생산되면서 가격이 뭐라고요? 폭등하는 현상이 있죠. 이런 게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물건이 모자라고 남아들고 모자라고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폭등하는 현상이 있죠. 이런 게 발생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면, 자, 우리 같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밑에 볼게요. 자, 금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의 수요량이 결정된다. 금기라는 게 올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마늘 가격이 비싸면 안 사려고 하죠. 싸면 얼른 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즉시 반응한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즉시 반응하고, 공급자도요, 즉시 반응만 한다면 별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급자는 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의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자, 보세요. 전기의 가격이 폭등했으면 올해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수요자하고 맨날 왁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물건이 남아들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급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시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건이 남아들고 모자라고 남아들고 모자라고 반복한다는 얘기죠. 요거를 그림의 형태로 그려봤더니, 자, 수탄수 공탄발이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똑같을 경우는 뱅글뱅글 계속 돕니다. 이걸요, 순환형 거미집 모형이다 해줍니다. 순환형. 그런데 수탄수에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수탄수에서 이때는요, 언젠가는 균형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요, 수렴형 거미집 모형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해봤더니 공탄발이라는 얘기죠. 공급의 탄력성이 클 경우는요, 이때는 점점 외곽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걸 뭐라고요? 발산형 거미집 모형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크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얘는 똑같고 기울기 입장에서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론 관련돼서, 자,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엄청난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그런 시장을 다른 공급자들이 가만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둔다는 얘기죠. 즉각 치열하게 경쟁이 야기되면서 먹을 게 없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은 절대 누구라도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습니다. 초과인을 절대 못 얻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을 완전 경쟁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자, 먼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공급자가 많다 하더라도 이런 기업에서 공급하는 물건들은 품질이 똑같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완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극히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즉각적으로 다른 기업이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다른 기업이 먹을 게 없어질 때까지는 곧바로 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또 많이 들어오면 손해할 수 있죠. 그럼 얼른 빠져나갈 수도 있어야 돼요. 진입과 퇴거가 아주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극히 일시적으로는 큰 돈 벌 수 있지만 곧바로 다른 기업이 진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얼른 빠져나올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거마저도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이거를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정보를 뭐라고요? 공유한다. 모든 시장 구성원들은요, 완전 정보를 공유한다. 자, 이러한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 네 가지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불안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시장은 어떠한 특성이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특성이다 혹은 뭐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볼게요. 자, 맨 먼저, 자, 부동산 시장은 꼼짝 못하는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요, 국지성이 있다 해줍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국지성이 있다. 자, 두 번째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한 내용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이런 것 때문에, 자, 그 토지마다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다 다를 수 있고, 거래할 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탈세 목적이라든가 재산의 은닉 목적으로 거래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요, 비공개성이 있다 해줍니다. 거래를 비공개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 탐색 비용 이런 게 자꾸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품질로 전국에 배포할 수 있죠. 이걸요, 표준화가 가능하다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은 동일한 게 없죠. 이 위치부터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걸요, 비표준화성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토지 한 평당 전국 어디나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일물 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품질로 전국에 배포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총판, 도매상, 그리고 지역 구석구석까지 소매상까지 조직화된 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동일한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거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강릉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또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별성, 부동성 이런 것 때문에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요, 비조직성이다 해줍니다. 비조직성.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은 토지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공급을 바로 늘리고 싶은데 얘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애도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수요 때문에 폭락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균형 가격이라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걸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기타, 부동산은 고가성, 개별성 이런 것 때문에 금방 안 팔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거래가, 매매가 곤란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필요해도 뭐 바로 뭐 이렇게 버벅댐인가? 돈이 바로 필요하더라도 바로 돈으로 환가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환금성의 곤란, 요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활동은 내가 하는 활동이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다한 법적 제한, 이게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 이런 거를 저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부동산 경기 안 좋다 할 때 상당히 이제 대출이 있죠.
대출 규제와도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자금 조달이 쉽냐 어렵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매우 크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뭐 자원이라든가 공간을 배분해 주기도 하고 가격이 창조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환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고 양과 질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이런 걸 했는데 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서 쭉